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몰려오는데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 10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상황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혼자 사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겪는 그 순간의 공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3세 심장내과 전문의 김준호 박사입니다. 지난 40년 넘는 시간 동안 6만 명이 넘는 심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치 제 진료실에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사망률은 무려 89%에 이릅니다. 하지만 첫 10초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생존율은 92%까지 올라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지식과 무지의 차이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4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전해드리려 합니다. 몇 주 전 새벽 3시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 여성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김준호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셨대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한 분은 제 환자였던 78세의 정문수 어르신입니다.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혼자 계시다가 심근경색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문수 어르신은 의식을 잃지 않았고 몇 달 전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정확히 떠올려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제 시간에 도착하셨죠. 며칠 후 병실에서 다시 뵈었을 때 문수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걸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분을 살린 건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경청했고 연습했고 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도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8가지 핵심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의료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이 지식은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 진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8가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이해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헷갈리며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정문수 어르신이 심근경색을 겪던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쳐 앉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아닌 안쪽에서 눌리는 듯한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저녁을 좀 과하게 먹었나, 체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10분, 20분을 버텼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고 30분이 지나자 왼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턱까지 둔한 통증이 퍼졌고 그 순간 문수 어르신은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심장이다. 지금 시작된 거다.
이 자각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다면 지금 살아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심장마비를 겪는 사람 중 87%가 증상을 다른 문제로 착각합니다. 소화불량 감기, 근육 통증으로 생각하고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심장은 점점 망가지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사람보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 높습니다. 심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준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문수 어르신이 살아계신 이유는 몇 달 전 제가 참여했던 건강 강좌에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의 대처법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정확히 기억하셨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고 시계를 보고 심호흡을 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차근차근 해보자. 이것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가장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굳어버리거나 불안에 휩싸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습관이 있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 중 무엇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수 어르신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과도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모든 것이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심근경색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반드시 사전에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디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가능하다면 종이에 적어두시거나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가슴 중앙에 느껴지는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 혹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중압감입니다. 날카로운 찌름이나 화끈거리는 통증이 아닙니다. 몸 중심을 짓누르는 커다란 바위처럼 속에서부터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박사님, 누가 안에서 제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고 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이 통증은 몇 초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일반적인 진통제로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방사통입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왼팔로 퍼지고 경우에 따라 양팔목 턱, 심지어 등 위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턱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어떤 분은 치통인 줄 알고 치과에 먼저 전화하셨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느껴지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전날 무리한 것도 없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마치 한 걸음도 더 못 걸을 것 같은 탈진 상태가 된다면 이는 심장이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 역시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며 대개 대수롭지 않게 넘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식은땀입니다. 계단을 오른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숨이 막히는 듯 답답하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실내 온도가 낮아도 선풍기 앞에 있어도 식은땀이 나며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증상은 종종 불안 발작으로 오해되지만 가슴 압박감이나 방사통과 동반된다면 심장이 고통받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5번째 신호는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입니다.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거나 속이 울렁거리고 아무 이유 없이 토하게 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제산제나 소화제를 복용하며 위장 문제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심근경색이 시작된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꼭 5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 2-3가지만 겹쳐도 심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단 하나의 신호만 있어도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문수 어르신 역시 가슴 압박감, 왼팔 통증, 극심한 피로감. 이렇게 3가지 신호만으로도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하셨습니다. 그 결과 심장 손상이 거의 없었고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손주들과 웃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시작은 이 신호들을 알아두고 행동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8단계 행동입니다. 의사일 필요도 없고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력 침착함, 그리고 결정력입니다. 병원이 멀고 집에 혼자 계시더라도 이 8가지 단계를 알고 실천하시면 생존 확률은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고 가능하다면 미리 연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단계는 응급 상황이 오기 전에 충분히 익혀둘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일에 대비하면서도 정작 심장마비를 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1번째 단계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째 단계 증상이 느껴지는 순간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에 앉으세요. 걷고 계셨다면 즉시 멈추세요.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 마시고 즉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나 소파를 찾아 앉으세요. 바닥에 눕는 건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들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서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과 혈압의 안정, 그리고 실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문수 어르신도 가슴에 이상을 느끼자마자 산책을 멈추고 현관 벤치에 등을 기대고 앉으셨습니다. 그 단순한 판단 하나가 의식을 유지하게 만들었고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2번째 단계, 아스피린을 씹어 복용하세요.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100ml 한 알을 꺼내 즉시 입 안에서 씹어 삼키지 말고 녹이듯 복용하세요. 씹는 이유는 약물이 더 빠르게 흡수되어 막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심장 손상을 40% 이상 줄여줄 수 있습니다. 76세 이정순 할머니도 혼자 계시던 아침에 갑작스러운 불쾌감을 느끼셨고 이전에 건강 강좌에서 들은 내용을 떠올려 아스피린을 씹고 바로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말씀하시길 덕분에 심장 손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집에 아스피린이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하지만 심장 질환 이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냉장고 위나 약통 상단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아스피린을 항상 비치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윗궤양이 있으신 분이라면 복용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세요. 세 번째 단계, 119에 즉시 전화하고 주소를 또렷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언제든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초반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우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배구이 2급번지 3정빌라 2회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하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침착하게 응급요원의 질문에 답하세요. 전화를 끊지 마시고 증상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또박또박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 현관문을 열어두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이 단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1219를 불러도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기까지 소중한 몇 분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밀번호 도어락을 사용 중이라면 큰 종이에 번호를 적어 현관문 옆에 눈에 띄게 붙여두세요. 열쇠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화분 밑이나 현관 매트 아래처럼 찾기 쉬운 곳에 열쇠를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올까 걱정되시겠지만 그 순간엔 생명이 물건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단계, 몸을 45도 정도 뒤로 기울여 앉고 다리를 약간 올리세요. 완전히 눕는 것도 등만 세워 뻣뻣이 앉아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등을 기대고 상체는 45도 정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다리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 살짝 올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세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하면 뇌와 심장으로 혈액이 원활히 흐를 수 있게 도와주면서 폐나 순환계에 부담을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누우면 폐에 체액이 고일 수 있고 너무 곧게 앉아 있으면 심장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 가족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통화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말을 하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단문 메시지로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가슴 통증이 있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이처럼 불필요한 설명 없이 핵심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두세 명 이상에게 동시에 보내세요. 그래야 누군가는 반드시 메시지를 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세요. 4초간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6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호흡법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산소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넷을 세고 입으로 내쉴 때는 6을 천천히 세면서 길게 내쉽니다. 가슴으로만 숨 쉬지 마시고 배까지 깊이 숨을 들이쉬는 복식호흡을 하세요. 가능하다면 내쉴 때 조용한 소리를 함께 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호흡이 더 차분해지고 몸속 순환도 안정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시간을 벌어주고 위급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단계,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크게 3번 기침하세요. 이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위급한 순간에 생명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맥박이 느껴지는 손목 안쪽을 꾹 누르면서 같은 시점에 깊게 숨을 들이쉰 뒤 크게 3번 연달아 기침하세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기침은 흉부 안의 압력을 순간적으로 높여 혈액 순환을 도와주며 맥박 부위를 누르면
심장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의료 처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몇 분간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이 8가지 단계를 정문수 어르신은 정확히 실천하셨습니다. 혼란에 휘말리지 않았고 순서를 놓치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차분히 행동하셨습니다. 119에 신고한 지 14분 후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의식이 또렷했고 자세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 정문수 어르신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고 있고 그분의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이미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8단계를 그저 영상으로만 머무르게 하지 마세요. 종이에 적어보세요. 냉장고에 붙이셔도 좋고 침대 머리맡에 두셔도 됩니다. 손이 닿는 곳, 눈이 자주 가는 곳에 두고 자주 읽어보세요.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리 준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그런 상황이 아예 찾아오지 않도록 몸을 돌보고 사전에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만난 수많은 80세 이상의 분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심장마비를 겪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던 3가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심장을 지키는 3가지 황금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황금 습관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릴 필요도 없고 땀을 비오듯 흘리는 운동도 아닙니다. 다만 하루에 30분씩 규칙적으로 걷는 것.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에 사는 82세 이만수 어르신은 지난 2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추운 날도 덥고 습한 날도 빠지지 않습니다. 몸이 저절로 걸으라고 재촉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 어르신은 최근 정기검진 결과 심장 기능이 60대 초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비법 없이 오직 걷기 하나였을 뿐입니다. 두 번째 황금 습관은 소금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소금은 겉으로 티나지 않게 심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조용한 적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 햄과 소시지 같은 유가공유 라면 시판, 소스류 인스턴트 국물 통조림 등을 피하고 대신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콩류, 직접 조리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9세 장명희 할머니는 처음엔 음식이 싱겁게 느껴져 적응이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밍밍해서 아무 맛도 없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그 뒤로는 짠 음식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목이 마르기까지 해요. 그 결과 장할머니의 혈압은 3년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습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담배와 술을 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늦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당신의 몸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74세의 김상도 어르신은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담배를 피우다가 70세가 되던 해 결심하고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솔직히 큰 변화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졌고 잠도 깊게 자고 계단도 전처럼 힘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몸은 언제든 변화를 받아들이고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로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결심으로도 인생 후반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로 혼자 판단하여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약들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몸이 나아졌다고 느껴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에 조절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끊는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1년에 한 번은 심장 건강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심장 초음파 같은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속엔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에 새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는 내 안의 응급 지침서를 지금부터 마음속에 천천히 새겨보세요. 먼저 심장마비가 다가올 때 몸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입니다. 첫째, 가슴 중앙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나 무거운 느낌. 둘째, 가슴에서 시작되어 팔, 목, 턱 등으로 퍼지는 방사통. 셋째, 특별한 이유 없이 느껴지는 극심한 피로감. 넷째, 숨쉬기 힘들고 식은땀이 나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다섯째,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구토 증상. 이 중 2-3가지만 나타나도 의심해야 하고 한 가지라도 위험 요인이 함께 있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8가지 행동입니다. 첫째,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등을 기댈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앉기. 둘째, 아스피린이 있다면 하나를 씹어 복용하기. 셋째, 119에 신고하고 정확한 주소를 처음에 또렷하게 전달하기. 넷째, 구급대원이 도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두기. 다섯째, 상체는 45도 기울이고 다리는 살짝 올린 자세 유지하기. 여섯째, 가족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보내기. 일곱째,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느린 복식호흡 반복하기. 여덟째, 손목 안쪽 맥을 누르며 깊은 기침을 3번 반복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마비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황금 습관입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걷기. 빠르게 달릴 필요 없습니다. 매일 걷는 꾸준함이 가장 큰 힘입니다. 두 번째, 소금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보다 자연식 중심의 식생활 유지하기. 세 번째, 나이에 상관없이 담배와 술은 멈추기. 절대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종이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 예를 들어 냉장고나 침대 옆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해보세요. 시계를 보고 자리에 앉고 숨을 가다듬고 직접 행동해보는 겁니다. 과장된 일이 아닙니다. 연습은 곧 생존이고 반복은 곧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준비되어 있다. 심장마비가 와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매일 이 문장을 읽으세요.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고 인생을 향한 다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건강하게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김준호 박사입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심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마비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첫걸음을 이미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지식은 언젠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도 꼭 보내드리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다짐이고 생명을 향한 선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심장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노년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미니 뇌졸중,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의 8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미니 뇌졸중은 노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오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10만 5천 명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고 있으며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중 약 5명 중 1명은 90일 이내에 큰 뇌졸중을 겪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미니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현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혈전이 저절로 녹거나 흐름이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5분 이내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머지않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미니 뇌졸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뇌졸중의 2가지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뇌졸중으로 전체 환자의 약 9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전체의 약 10%가량을 차지하며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조직 내에 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주변 조직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미니 뇌졸중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의학적 응급 상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뇌졸중과 미니 뇌졸중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뇌졸중은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남길 수 있는 반면 미니 뇌졸중은 대개 일시적인 증상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미니 뇌졸중의 경우 대개 몇 분 내로 증상이 사라지지만 일반적인 뇌졸중은 최대 24시간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구분은 대부분 발작이 지나간 후에야 뚜렷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2가지 외에도 조용한 뇌졸중이라는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용한 뇌졸중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본인조차도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의 손상 부위를 다른 부위가 대신 보완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뇌에서 손상된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이상 증세를 보일 때 빠르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 이유 없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 나이가 들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험이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런 어지럼증이나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후두부, 즉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혈류가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미니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지럼증 외에도 주변이 빙빙 도는 느낌, 현기증,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 등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증상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가까운 신경과 또는 내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때때로 말로 표현하지 못한 위험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신호, 감각 저하 또는 얼굴이나 팔다리의 한쪽 처짐. 다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신호는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지거나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별다른 외상이 없었는데도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것은 뇌에 충분한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미니 뇌졸중의 명확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보통 뇌의 한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팔다리도 한쪽만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말을 할 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음식을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며 걷기가 불편해지는 등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짧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입니다. 몸의 절반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 뇌는 우리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 말하거나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단어가 헷갈리고 듣는 말조차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미니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혈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 말하기를 조절하는 근육과 신경의 연결이 느려지거나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언어 장애가 조음 장애, 발음이 어눌해지는 현상과 실어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실어증은 단순히 말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 사이의 연결고리가 잠시 끊기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공간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말하기와 보기 모두가 뇌의 섬세한 작업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일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거나 앞이 뿌옇게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집중력이 흐려지고 생각이 쉽게 끊긴다. 갑자기 어떤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거나 하던 일을 놓치고 멍해지는 순간이 자주 생기셨나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여기고 넘기기 쉽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미니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공급이 차단되면 뇌세포 간 연결이 느려지면서 집중력 저하, 사고력 둔화 같은 인지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머릿속이 안개 낀 듯 멍해지거나 생각을 정리하기 힘들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꼭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진다.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
혹은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증상을 겪습니다. 이러한 인지 혼란은 종종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황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방향 감각 상실이나 깜빡거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더 심각한 기억력, 저하 언어 혼란 나아가 혈관성 치매로의 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혼란은 일상 속 활동을 갑자기 멈추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나타나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러한 증상은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초기 혼란이 장기적인 인지장애로 악화될 수 있기에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5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6번째 신호, 평소와 다른 갑작스럽고 강한 두통.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두통을 경험하지만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은 평소와는 다릅니다. 특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뇌졸중성 두통은 일반적인 편두통과는 구분됩니다. 편두통은 점차 심해지며 욱신거리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미니 뇌졸중은 갑자기 그리고 매우 강하게 통증이 시작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눈앞에 섬광처럼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시각 이상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통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혈류 이상이나 미세한 손상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절대로 진통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실신, 그리고 짧은 의식 상실.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던 중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의 어르신이 순간적으로 쓰러졌지만 몇 분 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난 적은 없으셨나요? 이러한 실신 증상, 일명 싱코피는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 탈수로 오해받기 쉽지만 사실은 뇌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니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통 이 증상은 5분 이내로 짧게 지나가며 의식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심각한 뇌 혈류 이상이나 신경계 기능 저하가 배경에 있을 수 있어 특히 혼란 근력 약화 언어 이상, 같은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땐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신은 몸이 보내는 급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 신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 환각 증상 또 하나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환각 증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니 뇌졸중 이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꿈이나 착각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지각과 인식 기능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은 미니 뇌졸중이 반복되거나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혈관성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미니 뇌졸중의 증상은
대부분 몇 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짧다고 해서 위험도까지 짧은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찾아왔다가 큰 변화를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환의 무서움입니다. 생활습관과 예방법, 조용한 위협을 막는 3가지 열쇠. 우리가 미니 뇌졸중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증상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니 뇌졸중의 발생률은 높아지지만 그 원인 중 상당수는 생활 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3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는 뇌혈관 건강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이나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고 야채나 단백질은 부족한 식단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제대로 골고루 먹는 것. 가볍게 들릴지 몰라도 하루 3끼를 잘 챙기는 일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움직이지 않는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혈관도 함께 굳어갑니다. 특히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과 혈관의 순환력이 약해지며 이는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쳐 미니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5분씩 걷기 집 안에서 스트레칭하기 또는 가벼운 균형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는 가장 먼저 지칩니다. 과도한 긴장과 불안은 혈압을 올리고 이는 곧 뇌졸중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는 성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 가족과 나누는 대화. 이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뇌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깊고 조용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트, 행동 수칙. 징후가 보이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으니 넘기자며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FAST입니다. 이는 뇌졸중 징후를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face, 얼굴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는지 확인합니다. A-arms, 팔 양팔을 들어보게 했을 때 한쪽 팔이 처지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주의합니다. S-speech, 말하기,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게 했을 때 말이 어눌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T-time, 시간 위에 징후 중 하나라도 보이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단 1분의 차이가 뇌세포의 생존과 회복 가능성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진단과 회복, 지금은 괜찮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겉으로 보기엔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치나 MRI 검사를 통해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경동맥 검사를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체크합니다. 고령자의 주요 위험 요소들, 노년층에서 미니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당뇨, 활동량 부족. 이 중 절반 이상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늦은 나이라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관리한다면 남은 삶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실천, 뇌를 위한 하루,
3가지 질병관리청 KCDC에서도 미니 뇌졸중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권장합니다. 1.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할 것. 흡연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할 것. 스트레스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할 것. 단 아스피린은 미니 뇌졸중이 진행 중일 때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결론. 내 몸을 살피는 힘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은 더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식사 움직임, 마음가짐 하나가 내일의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설명한 증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의심이 든다면 바로 병원을 찾고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이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건강하면 당신의 내일은 훨씬 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미니 뇌졸중의 8가지 징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에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증상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함께 보고 계신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 자유롭게 눌러보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두 영상 모두 보시고 건강을 위한 지식을 더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